오늘 미국 주식시장 좀 오르는 걸로 끝났습니다. 항상 조정받은 다음에 그 뒤에 역시나 아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제 말고 어제 새벽이죠. 미국 그저께겠네요. 화요일, 월요일. 일본장이 월요일날 세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너무 세게 빠지는데? 라고 일본이 지나고 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이 그 ETF를 매집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그런 것에 대한 한계가 다 온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보겠지만 보시면 테이퍼링 얘기했던 처음에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얘기했던 2013년도 5월달 이후에 조정이 일시적으로 있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아닌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2015년도부터 뭉게뭉게 구름이 올라오면서 이제 중반 상승 5월달 4, 5월달 지나 상승 탄력을 잃고 조정국면이 왔거든요. 과거 패턴을 놓고 보면 여기서 추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이미 과도하게 오른 상승 탄력으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이게 밀고 올라가기는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그 광고에 나오는 둥근머리 얘기를 하는데 뭐 광고에 나오죠. 이게 머리가 지금 둥근머리형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승 탄력이 전혀 없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밑으로 더 세게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항상 조정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급격한 조정 국면이 좀 세게 오는 게 올 하반기 뭐 이런 게 아니고 내년 들어서 테이퍼링을 아주 강력하게 중앙은행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월 800억 달러하고 400억 달러를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세게 줄이지 않는 이상 급격한 조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의미보다는 양적 완화의 속도를 줄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테이퍼링 끝나고 나고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실제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행위를 하는 건데 그 시기에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게 경기 사이클과는 다르게 너무 과도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급격한 10% 혹은 20%까지의 조정 국면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하고 우리나라 우리 국가의 변화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막말대잔치를 할 예정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촉발 4대 요인으로 이제 조선비지에서 6월 22일자로 낸 기사 안에 유동성, 공급망 위축, 소비 회복, 인구 변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동성 이미 아시겠고 돈을 많이 풀었죠. 공급망 위축도 이미 이제 폭발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간 것들, 그러니까 급격하게 소비가 늘어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공급하고 있는 그런 유통망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가 회복된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최근 소비 회복 늘어난 걸 잘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제 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개인들한테 소비 회복이 급격히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리테일 세일에서 보셨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속도를 유지하지 않는 걸 보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구 변화 문제는 여기서 왜 거론했냐면 중국의 인구 중에 이제 아래가 얇아지는 형태,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이 안 돼서 저임금 노동력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장기적인 문제지 단기적인 문제는 아닌데다가 이미 중국은 쌍순환 전략해서 내수와 수출이 맞물려지는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날아갔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임금이라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그 급여 수준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촉발하는 거에는 이 영향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과거엔 없었느냐. 과거에도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지금은 계속 유심히 보는 게 사실 유가입니다. 유가를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유가를 유심히 보는 이유는 여기 원자재 6개월 치거든요. 그럼 유가를 보면 자기 혼자 계속 머리를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원자재 구리 가격을 보면 최근에 급등한 현상은 있었지만 아래로 내리 꽂았어요. 곤두박질 쳤거든요. 다시 머리를 들고 있지만 이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받고 또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또 탄력을 받고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콩인데요. 콩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리 꽂았거든요. 그리고 반등세가 세긴 한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빨리 내려간 거에 대한 반발 심리일 뿐이지 추세적으로 다시 위로 밀고 올라가겠느냐라는 생각은 빠르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1.7이 넘는 수익률까지 올라갔다가 점진적으로 계속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폭발적으로 이슈를 만들었다가 그 이슈가 누그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독 지금 석유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패턴을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제가 쭉 한번 보여드렸었죠. 일부 이렇게 패턴을 아직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대규모로 그 수급이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슈퍼사이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혹은 그 원자재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요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약세를 보였었는데 아랫바닥을 두들기는 행위가 있었죠. 이런 패턴을 보인 것 때문에 급격히 오른 영향이 있겠지만 최근에 달러 인덱스도 급등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유발이 금리 인상으로 촉발되고 긴축으로 촉발될 거기 때문에 달러가 가치를 상승 쪽으로 밀어 올리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의해서 원자재는 급등했던 것이 내려오고 있는데 유독 유가만큼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금도 보시면 세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위에 가상자산, 가상화폐도 지금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주식은 한번 변동성을 보였지만 다시 안정세로 간 거고 유독 유가만큼은 그 변동세하고 상관없이 계속 위를 머리 방향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될 거예요. 얘가 추세를 타고 계속 또 밀고 올라갈 건지 100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흔들리면서 아래로 뒤늦게 내려올 건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최근 유가를 보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EIA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이거든요. 거기에 이게 비축유를 제외한 석유 저장 수준이에요. 이게 저장 저장량 양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 저장량입니다. 여기서 이게 1000배럴 이게 10만 배럴이고 이게 8천만 배럴이네요. 8천만 배럴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저장고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게 2020년 작년 10월 이후로 계속 추세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진다는 얘기는 비축유가 계속 빠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계속 석유 수요가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공급이 못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축유 계속 내려가는 걸 유심히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진정될 것 같은데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정된다는 얘기는 횡보하거나 옆으로 위로 들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그냥 원유 생산량인데 전체를 다 보면 되겠지만 그 통계치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미국 쪽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계치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3월치인데 3월치가 여기 보시면 3억 4,60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월간. 그런데 얘가 어느 수준이냐면 2018년도 3월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 EIA의 그 보고서에 보면 2022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라는 얘기는 요 시기죠. 2019년도 12월 혹은 2020년도 1, 2월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공급이 39만 6천 정도 됐었으니까 수요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얘를 그 시기에 따라가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 2022년 말까지 이 수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수치만 가지고 어림잡아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더 아메리칸 오일 앤 가스의 리포터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거 유정수입니다. 유정수인데 2019년도 하반기에 유정수가 몇 개냐면 677개예요. 이거는 가스 유정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 오일, 크루드 오일 유정이거든요. 유정수인데 보시면 점진적으로 유정수가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있었죠. 도태되고 있었는데 2019년도 하반기 한 677개 정도 되는 게 지금 현재 보면 유정수가 몇 개 정도 되냐면 373개 정도 됩니다. 그죠? 이게 200개, 2020년도 보면 200개 정도까지, 200개, 100개? 여기 보면 180개, 179개까지 줄었었네요. 그게 이제 작년 9월인데, 지금 300개 수준 되니까 1년 안 된 수준에 거의 2배가 늘어났죠. 그죠? 371개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 안에 한 6개월 좀 안 돼, 6개월 조금 넘는 시기에 한 100개 정도가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한 100개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게 473개라는 뜻이고, 내년도에 한 200개가 만들어지면 그게 673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2019년도에 하반기에 가지고 있었던 숫자 정도 온다는 뜻입니다. 유정수가. 어림잡아 2022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 수요로 늘어난다면 이 유정수 확대 속도나 이런 것들로 놓고 보고 오펙 플러스나 이런 쪽에서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춰지면 결과적으로는 석유 수요가 그렇게 딸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달러스 연준에서 생산하는 건데,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유정에서 어느 정도면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영업이익을 커버하겠느냐, 영업비용을 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신규로 유정을 뚫으면 어느 정도면 뚫을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필요가 있는 돈이. 그런데 그게 미국의 여러 이제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58달러, 높아도 58달러 수준이면 새로 유정을 뚫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가가 70달러대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신규 유정을 뚫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꾸 석유를 시추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연방정부의 땅이나 이런 것들,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땅들을 빌려주지 마라, 임대하지 마라, 이런 행정명령을 했다가 그 법원에서 그거 안 된다라고 그 행정명령 자체가 무효화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석유 유가나 이런 것들하고 가격대를 맞춰보면 향후 신규 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우려할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갈 거냐. 지금 이제 양쪽으로 맞붙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나 혹은 제닛 옐런 의장이나 혹은 저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반기 내년으로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은 잦아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인플레이션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죠.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보면 여기 보면 2000년대에 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5%, 여기 4% 후반까지 근접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초반부에 3.8까지 튀어 올라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 경제 사이클이 잘 돌고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저인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후에는 이 시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으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유가가 2000년대 유가가 이렇게 치켜 올라갔었습니다. 굉장히 높이.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이 시기 이런 사이클이 유가에서 만들어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는 중국이 싹쓸이 원자재를 싹쓸이 하던 시기였고,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오니까 중국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비축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풀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준에 있었을 때도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에 그 대규모로 자금을 풀었던, 지금처럼 풀었던 이 시기에도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원자재가 조정 이후에 급격히 올랐지만, 이때 그 경기, 그러니까 CPI 수준은 과거 이 시기까지 올라가진 않았었습니다. 일정 수준 올라가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 패턴이, 지금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이 패턴이 이런 사이클을 만들겠느냐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왔던 이런 상황이 과거 확정면에 있었던 패턴만큼 보이겠느냐, 그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인플레이션을 보인다라는 뜻은 일정 수준에 유지되는 인플레이션은 계속 보일 것 같고, 그게 타겟 2% 수준을 급격히 위에서 놀거나 혹은 아랫방향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할 만큼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거냐, 그리고 슈퍼 사이클 얘기들을 계속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과연 그거를 믿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인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찾아서 보여드렸는데, 여기 유가가 한 140달러대까지 올라갔을 때 유가가 200달러 간다고 아우성 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100달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00달러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과연 그런 가능성이 높은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좀 더 데이터를 더 분석해서 들여다보면 답을 더 확실히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50% 확률도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미국의 긴축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시장에 보면은 이머징 시장이 그 자금 이탈이나 이런 걸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countryeconomic.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기준금리 동향입니다. 기준금리를 이게 이제 올린 쪽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올린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보면 필요 없는 것 좀 지우고, 여기 보시면 아르헨티나가 2020년 10월 7일 날, 이전에 올렸는지는 추세를 봐야 되고, 하여튼 최근에 아르헨티나가 올렸고 2%는 올렸네요. 와, 기준금리가 38%네요. 터키 2% 올려서 19%가 됐고, 여기 보면 뭐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헝가리, 뭐 스웨덴, 선진국 중에 스웨덴도 있네요. 유로존은 아직 올리질 않았죠. 이런 수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국가들이 지금 기준금리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보다 제가 올 사실 하반기쯤, 빨라야 10월쯤에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금리를 그 정도쯤에나 빠르면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상황이 환율과 관련된 것하고 연동해서 좀 환율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달러 인덱스하고 기준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이탈해 나가는 것 때문에 그 이탈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금 이탈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예전에도 이 환율 얘기는 보여드렸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환율이 그 달러 인덱스,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근데 이걸 믹싱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각각의 가격 지수를 보는 게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때 급격히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했었죠. 이게 IMF 때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쭉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쭉 증가하고 있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달러 가치는 얘는 올라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통화들을 비중을 가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는 달러 인덱스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IT 버블 때 잠깐 들렸었습니다. 이 IT 버블 붕괴 때거든요, 이때가. 들렸다가 추세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정점을 땅 치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러니까 같이 움직였죠. 그러다가 달러 인덱스가 쭉 내려와요. 가치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 쭉 따라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다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또 쭉 내려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IT 버블 이후에는 달러 가치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 가치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는 계속 내려갔는데, 잠깐 이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시기를 볼까요? 이 시기를 보면 달러 가치가 내려오다가 잠깐 반등했죠. 이 시기가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가 환율이 1186원 할 때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보면 상대적으로 올라갔죠. 달러 가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 부분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달러가 86이었는데 이때는 달러가 91이에요. 근데 이때는 원화 가치가, 원화가 얼마였냐면 1186원이었는데 이때는 원화가 1044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는 길게 보면 같이 움직인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계속 환율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급등했다고 환율이 추세적으로 계속 우리는 내려가죠. 언제까지 내려가면 지금 이 시기까지 내려갔어요. 계속 추세적으로. 근데 여기 원달러 환율 보면 내려왔다가 여기 내려왔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따라서 반등했다고 볼 수는 있죠. 여기 내려왔다가 여기 다시 반등했죠. 그리고 또다시 쭉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여기 보면.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을 때 달러 기준율이 얼마냐면 이게 75였어요. 이때는 달러가 83 올랐죠. 한 8달러 정도. 근데 이때 원달러 환율은 1175원, 1150원, 예, 1175원, 뭐 1156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요때를 봐야 되겠네요. 요때는 1117원. 1117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원달러 환율도 위로 올라가야 되죠. 왜냐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경제적 위기를 맞은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환율이 내려가는 방향을 보입니다. 일정 수준에서. 최근 패턴을 놓고 보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이거는 가격대 퍼센테이지로 보여드릴게요. 가격 말고 너무 변동성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럼 추세 패턴은 굉장히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향후에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느냐? 향후의 움직임의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 더 내려올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밑으로 더 내려와서 여기를 최소한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 점이 이제 1021원 1000원 초반이거든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그 이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문재인 정부까지 그때 있던 시기하고 약간 패턴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박용만 투자인프로코 회장이 국빈 방문을 같이 갔었는데, 여기 보면 뭐 대통령이 기업인을 끌고 다닌다고 폄하한 기사를 낸다거나 혹은 이제 외교하고 정치는 전혀 다른 건데 이거를 싸잡아서 지금 경제방가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게 제 기레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내 경제지 혹은 그 국빈 방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제적인 성과나 국가의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고 잡스러운 보도들만 하고 있거든요. 국내 기자들이 기레기들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 경제 신문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해외 보도 말고 우리 국내 자체에 대한 경제를 분석하는 데는 전혀 쓸모없는 기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기업가들이, 떠나다니는 기업가들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국내 기자 중에 국내 경제 관련된 기자를 국내 기자한테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석하는 그런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빈 방문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스페인입니다. 근데 스페인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선물을 하고 뭐 우리가 독도 땅 붙었다는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뭐 여러 가지 이건 오스트리아네요. 독도 땅이 우리나라 땅이다 이런 것까지 보여주고 했는데 스페인이 왜 그랬냐면 사실 스페인은 유럽 안에 있는 제조업 허브예요. 그래서 특히 자동차 제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조업 쪽에 유럽 공장, 그러니까 유럽 내 공장 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본 닛산이 철수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 자동차 쪽에도 가장 핵심,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유럽 생산 기지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무엇인가 기대를 했으면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도록 해준 거고, 또 스페인은 그거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건설 관련돼서 세계 수주가 2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6위, 7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시장, 중동 쪽에 영향력이 크고,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대영제국이 아니고 대스페인 할 때 남미 쪽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이쪽이 그런 쪽의 건설이나 이런 쪽이 유럽하고 남미, 중남미 이런 쪽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제 협력해서 나가는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스페인이 저희를 국빈 방문하도록 유도를 해서 그 울릉도가 표시된 그런 지도까지 보여준 거거든요. 사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에 필요한 국가로 등극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는 그 바이오 관련돼서 우리가 생산 기지, 백신 생산 기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기업인들이 가서 그런 행동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저희 국가가 지금 현재 문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첨단 기술 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첨단 기술은 뭐 설계 기술이 첨단 기술일 수는 있죠. 아니더라도 건축이라든가 혹은 다른 제조업의 강국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각국에서 저희 국가를와 서로 연계해서 국가 발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를 계속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상이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잘 해왔고, 그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가 계속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왔던 그런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경제 상황이 진행돼서 이 시기에 있었던 경제의 흐름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있었던 경제의 흐름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윗방향으로 달러 인덱스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얘도 계속 위로 들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추세적으로 다시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이걸 터치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머징 시장 안에 한국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 시장이 이머징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한국 시장의 주식 시장이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섹터들이 이제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국내 시장의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또 한 가지 기사를 한 2개 정도 더 보여드리면, 이거 보면 스가 정부가 몇 안 내내 일본의 강점을 망치고 있다라고 해서 일본 내 싱크탱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자기네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뜻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해주라 기사를 보여드렸고, 이제 6월 21일자 기자입니다. 정영용의 일본 산업분석의 기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해주라 기사인데, 아베도 설마 했는데 한일 방위비가 역전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정영용 인사이드 재팬인데, 이것도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국방비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일본보다 많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는 크지만 그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한 게 적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많고. 근데 우리나라 국방비를 늘리는 게, 여기 보면 중국 어선이 한국군에 몰려와서 중국 함선과 항공기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강화하는 게 중국군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려는 의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건 남북한의 대립에 대한 관점보다는 중국의
그 방어를 위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 이 기사에서 중요한 점은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여기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정부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만과 공동으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뭐 재구축하고, 그래서 중국을 겨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일본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미국과 EU 비중은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과 대척 관계에 서게 되면 일본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이미 호주가 그 역할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흑백 논리를 가지고 과거의 정치적 흐름이나 행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가를 끄집어 가려고 하면,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야, 중국 쪽에 서지 말고 미국 쪽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몰아내야 됩니다. 국가를 말아먹는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저희가 자라올 때 가졌던 그런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국가관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면 일본과 같은 짝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이 일본 기사 두 개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과거의 정치적 이념, 그러니까 과거의 현상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 관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미 잘 닦여져 있던 그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면이 확 올라온 거죠. 그런 장점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고, 물론 이탈리아도 지금 GDP,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G7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규모가. 그것도 있고 경제적 위상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경제적 위상 안에 이제 그 주요 관련된 그런 그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 역량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끌어다가 하고 있고, 이렇게 끌고 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끌고 가면 그게 국민들의 표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잘 굴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정치적 행보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내지 않는다거나, 혹은 정치를 탈환하기 위해서 과거에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막말대잔치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르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